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오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전에 2번 임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양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다 모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까 특별남이 앉아 계시죠. 특별도지사 김관영 도지사님 계시는데요. 2036년 전라북도 하계 올림픽을 국내 유치를 성공을 시켜서 저희 전라남도까지도 뿌듯하게 만들어준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까지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철도가 완성이 돼서 2개월째 됐는데 70만이 이용했다 그럽니다. 동해안 철도 옛날 예타도 안 나오는 거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많이 봐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해안 철도는 지금 보성 순천 구간이 조금 지체가 됩니다만 일단 완공 완료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해안 철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가 서해안 철도에 지금까지 제1순위로 못했던 것은 여수 익산 고속철도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예의를 많이 태웠는데 이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전라남도의 모든 힘은 서해안 철도를 반드시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경제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고요. 전북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오늘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 포럼을 드디어 오늘 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 또 도지사 또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이 서해안철도가 들어가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고 또 U자형 국가철도망을 완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많은 우리 전남의 도민 여러분 또 전북의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간절함이 꼭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또 6개 시군 단체장님 분들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해안철도의 정중앙 영광을 지옥으로 둔 담양평 영광장성 이계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해안철도는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정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 U자형 철도망의 뻥 빠진 부분 목포 군산간 반드시 채워서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 꼭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 A, B에 아무데도 이름이 없는 영암 무안시는 제 고향은 무안인데 제가 윤준배 의원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서해안선이 지나갈 수 있는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윤준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상경하셔서 열정과 의지를 보태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 든든하시죠? 뭐 못 해낼 게 없는 것 같죠? 오늘 여러분들이 100만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해 주셨고 또 오늘 포럼을 통해서 왜 서해안 철도가 구축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적인 아마 얘기들이 충분히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교통은 보통의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이렇게 도시 교통은 그러는데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U자형으로 지금 단절된 구간 연결하면 국가적인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또 서해안의 해양 관광 시대를 열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끌어 갈 수 있는 1타 3피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 철도망 건설 계획에 이 사업 반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을 잘 설명해서 이번에 꼭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 서해안 철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관철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정진혁 좌장님을 비롯해서 발제도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 오늘 좋은 내용으로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창분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고창은 철도 없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군사는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서해안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이제 김진희 교수님이랄지 우리 패널들이 말씀을 많이 해줄 텐데요. 제가 21대 국회 때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시를 가서 포르투 시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도시가 이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요. 또 전철을 놓겠대요. 놓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철을 놓는 목적이 뭐예요? 철도 놓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 균형 발전 또는 뭐 여객 운송의 빠른 운송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목표인데 그 도시는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최대한 자동차를 못 갖고 나오게 탄소 중지를 목표로 전철을 놓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예를 들면 목포를 가려고 생각하면 군산에서 목포를 가려면 익산 가서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익산 가서 기차 탈 바에는 그냥 차고 가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충남에서도 아유 뭐 기차 좀 타려고 하다가 아니야 뭐 어차피 군산에서 끊기니까 그냥 차고 가지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탄소를 절감하는 것,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로 한다면 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나 U자형 철도에서 끊겨지는 구간은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윤주명 의원도 그러시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정치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은퇴한 다음에는 기차 타고 고창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다 기차 타고 영광나무 가고 그 다음에 한평도 가고 쭉 돌아서 강릉까지 가는 꿈을 꿔봅니다. 그런 철도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사실 저희 부안 군민들도 우리 지역에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오래된 수건과 꿈이 있어 왔습니다. 서해안 철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부안 국민들의 바람이었고요. 저는 이제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균형발전 비서관실에 있을 때 서해선하고 장항선까지 고속철도로 바꾸는 것까지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의견을 저희 실에서 일정 기간 그 업무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고속철도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장항 대야선에서부터 목포까지 연결하는 그것이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서 또 두 분 도지사님들 또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힘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힘을 주시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먼저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김진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니다. 그 서해안권이 그 남북축 교통망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망 기준으로는 저 호남선이 존재하지만 조금 내륙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선 축으로는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 말고는 어떤 중요한 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서해안선이라는 것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4차망 때 군산 목포선이라는 이름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권 발전에는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4차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때는 사실은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망으로 뭐 기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전국 뭐 17개 지자체 기준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저희가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인프라 투자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전라북도 그리고 뒤에 소개드릴 전남에서도 그 다양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들을 보면 남북축, 동서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이러한 축에 따른 발전이 잘 되려면 그에 합당한 교통망도 사실은 구축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글씨로 표현되는 부분이 그 향후 개발 계획들인데 빨간색 표시는 국가 단위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뭐 위치는 전북에 있지만 국가 산업단지들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조금 교통망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북축과 동서축을 나눠서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서해안 철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뭐 지역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국가 철도망 관점에서 어떤 면모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단계는 이 개별 사업이 시행되고 시행되지 않고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이 망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군산에서 목포까지가 단절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저기 그 서해안 라인에 있는 장항선과 뭐 서해선 등등이 조금 선형이 복잡합니다. 이제 복잡해서 이렇게 군산에서 목포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중간에 저 연결선이라는 것을 좀 넣으면 운영할 때는 수도권까지 이제 직결하는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야지 뭐 이제 뭐 철도판 서해안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호남선이 사실상 전라도권에 있는 많은 철도 수요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뭐 말씀하고 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좀 그 철도역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서해안권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이렇게 겹치지 않는 영향권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서해안권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해안을 따른 관광 개발 계획 그리고 해안을 따른 산업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서해안권의 기존의 다양한 물동량, 사람의 이동이나 그런 물자의 이동들은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에 좀 의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밀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속도로가 뭐 밀리고 안 밀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지 못하거나 특히 화물이나 승용차가 크게 혼재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좀 서해안 고속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를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 그리고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수요를 처리하려면 좀 몇 개의 간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직한 계획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새만금 계획은 굉장히 큰 계획이고 저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수요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저게 잘 완성이 되려면 또 필요한 교통망도 많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의 일종의 그 모토로 작용하고 있는 이 U자형 철도망 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선의 관광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서해선도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 망 차원에서는 저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운행 계획들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는 최근에 뭐 전북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림픽 유치가 성사돼야지 가장 좋은 결실일 텐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통망이 필요하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그 개론적인 필요성이라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공학적인 분석을 해서 뭐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좀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뭐 그 분석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공신하는 자료와 그 기준들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검토한 첫 번째 대안인데요. 그 새만금 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포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러한 라인인데 지금 저 안에 뭐 세부적인 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고 처음에 노선 잡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능을 좀 확대하려면 저기 해안가 쪽으로 바짝 붙이는 안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실제 그 도심이나 수요가 형성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시내 중심가이기도 해서 고민을 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저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이제 가로지르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과 그 험난한 그 프로세스들을 고려해봤을 때 조금 이렇게 저런 형태로 지금 노선이 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 노선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한 4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사실은 조금 킬로미터당 기준으로 사업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구간들이 저기 뭐 지반 등의 이슈로 어떤 이렇게 기둥 형태로 교량 형태로 건설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이제 기술팀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뭐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안은 동일한 아니지만 새만금 신항까지 이렇게 옆으로 꺾이는 한번 꺾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뭐 이런 형태의 안도 고려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한 안은 저희가 그 한 설계 속도 250km/h 기준의 철도이면서 운영 속도는 한 60, 80 정도 나오는 정도의 운영 속도를 하고 있는 단선 철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군산에서 목포까지 건설하면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철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그 위에 선까지 연결해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홍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안, 그다음에 저 위에 수도권인 송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안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멀리 가면 좋으시겠지만 그럴수록 더 철도를 가끔 배차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있고요. 뭐 가깝게 하면은 좋지만 또 멀리 못 가고 환승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안이 더 좋을지 뭐 수요도 좀 뽑아보고요.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토한 것 중에 하나는 화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철도 분석할 때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 전문가적 그 영역에서는 근데 서해안에 있는 많은 항만과 공항들을 생각해 보면 화물 선적의 기능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뭐 추가적인 분석을 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저기 영상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그 군산에서 목포까지 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승용차로도 그리고 버스로도 오래 걸리던 것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이상의 구간에서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때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저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대안별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 시간을 절감한 경제적 효과, 뭐 운행 비용 절감 효과 등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과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 약 연 뭐 한 2천억에서 한 1,800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익의 액수만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게 이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나눠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 맨 밑에 있는 저 숫자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고 1이 안 넘으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57이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저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한 4가지 효과 정도만을 더했을 때이고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 정해준 아까 필요성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사회적인 효과들, 기타 2차, 3차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금전적 가치로 계산을 하지는 않은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을 같은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저 0.57이란 숫자가 조금 낮은 숫자인 편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철도 사업들이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일단은 그러한 한 지점에 있다, 한 중간쯤에 있는 지점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안을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이거는 이제 선이 중요하지 어떤 정류장보다는 선이 중요한 상태여서 일단은 제안을 한 상태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그 경제성 분석 BC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효과들도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방법론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기준을 가지고 계속 분석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저기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럼 국가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국토 종합 계획과 국토 기간만 계획은 그 남북축의 발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적 발전도 역시 뭐 해안가를 따른 발전 전략들이 계속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들과 잘 맞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 태도 및 지자체의 수용성입니다. 가끔 몇몇 인프라 사업들은 좀 이렇게 반대하는 뭐 사업도 있는데 오늘 행사에서 보셨다시피 어마어마한 의지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효과인데요. 저 밑에 일자리 효과는 뭐 한 4만 4천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투입되는 비용이 커서 생기는 효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여건 영향 위에 좀 간단히 나와 있지만 뭐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가장 그 통행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부분을 좀 위주로 좀 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간이 절감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어떤 병원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의 효과라든지 다양한 업무적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아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환경성 평가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가끔 몇몇 인프라 사업들은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행히 이제 서해안선은 그렇지 않은 않은 측면이 크다라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당연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제 낙후도 기준으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모두가 다 좀 낮은 편이어서 이쪽에 인프라가 들어가면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필요성을 뭐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뭐 미싱 링크 측면, 그리고 남북축이 필요한 측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의 분담이 필요한 측면, 뭐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은 들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도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들을 좀 잘 발굴해내는 일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 BC의 B인 어떤 수요랑 편익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뭐 예를 들면 화물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새로운 역 같은 것도 조금 잘 검토해서 수요도 좀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게 하고, 뭐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가 동일한 연장 대비 다른 구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설계 기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노선을 조금 변경하든지 하는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숙제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남 연구원에 계신 이상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상준입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결국 서해안철도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여타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통과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교통연구자로서 여타를 통과할 수 있는 평가 방식과 연구 측면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타의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작년에 전북과 전남에 대한 그 국가교통 DB라고 있습니다. 그 국가교통 DB는 우리 사업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북과 전남의 그 통행량을 17개 시군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전북이 13위, 15위. 반면 인구수는 전북이 10위, 전남이 9위. 이것을 그 인구로 다시 한번 나눠보면 1인당 통행량이 나옵니다. 그럼 1인당 통행량은 전북이 16위, 전남이 17위,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행량이라는 게 사람이 출발지 도착지 간의 교통수단 간의 그 통행량, 그 다음에 목적을 이용하는 양을 집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같은 경우는 1.68, 그다음 전북 같은 경우는 1.1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출퇴근하면은 두통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수치이긴 하지만은 전북과 전남의 도민들은 이 평균적인 두통량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초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인당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뭐 고령화도 있고 그 1차 산업 종사자 편중, 도시 인구 부족 등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것도 하나의 큰 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교통 인프라조차가 없다 보니 어떤 유발 수요나 파장 수요가 발생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통 이렇게 경제성을 결정하는 제도적인 구조 하에서는 전남이나 전북의 철도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철도 건설 인프라가 더 이렇게 미진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면서 수십 년간 그런 논쟁이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보다는 어떻게든 정책적 분석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높여서 좀 종합 평가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타의 그 종합 평가 방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거를 지금 채택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부여하는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균형 발전 가중치를 높이고 경제 가중치를 좀 축소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에 대한 예타 모든 교통 사업에 대한 예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4년 동안 어떤 연도는 수도권이 더 많이 통과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수도권도 더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결국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그 예타 통과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결국 비수도권을 배려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타의 취지와 지역 균형 관점에서 볼 때 사정 가중치를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낙후도 점수를 다시 가점과 가점으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이제 사정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지 말고 비수도권을 다시 좀 양분을 하자는 겁니다. 예컨대 비수도권 경우에 세종시와 전남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구 소멸 지역과 비인구 소멸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소멸 지역의 경우 사정 가중치를 낮추고 그다음에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더 높이는 이런 종합 체계가 좀 변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분명 서해안 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한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가교통 DB에는 관광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원시 자료 부족으로 관광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현재는 모바일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등 자료의 신뢰성이 모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교통 DB의 관광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기관이 아닌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지자체 연구원끼리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가교통 DB의 공신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도 특성을 반영하는 그 편익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철도에 적용하는 평형 항목이 작아서 일단 오히려 그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4대 편익을 차용을 하고요. 외국에 비해서 좀 편익 항목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철도의 운송사의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의 뭐 상부 개발, 그다음에 역사권 개발 등의 여러 가지 그 편익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KDI 지침에 예타 지침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발수요인데요.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선 분석이 불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철도는 도로보다 장래 토지 이용의 변화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유발 수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타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발 수요의 미반영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해외는 소비자 잉여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같은 이유는 이제 뭐 기재부가 어쨌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본인들이 교통 사업을 컨트롤하기 용이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선해야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안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타나 국가기념망이나 이런 BC를 제시를 하되 유발 수요를 반영한 이런 경제성 분석도 시나리오로 계속 이렇게 제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그러면 유발 수요의 충분히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고 훨씬 철도 사업에도 훨씬 더 유리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제가 주장한 건 이제 국가교통 DB의 관광 수요를 반영하고 철도 수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 항목, 그다음에 유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그런 제도를 좀 개편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북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북과 전남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좀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혁 박사님 말씀 듣고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회장님, 이제 명예회장님이시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토론에 앞서서 요즘에 저의 근황이 요즘에 제가 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서. 왜 전화를 많이 받냐면 아까 우리 김관영 지사님도 나가셨지만 너네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이런 얘기 전화를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저의 뭐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네가 서울을 이겨서 49대 11로 올림픽 유치 도시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 투표했던 대의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방 연대 올림픽이었습니다. 지방 연대 올림픽. 그래서 수도권만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수도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체육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49대 11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날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뉴스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와이프도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유치하는 거 맞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픈 뭐 잼버리 대회도 뭐 있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뭐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우리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도 하고 앞으로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림픽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전북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이상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 수요가 굉장히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제 여러 가지 축사 중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교 의원이신 윤중면 의원께서 우리 지역은 인프라가 먼저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인프라가 지어지고 나서 과연 유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었죠. 눈이 많이 왔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기후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만약에 오늘 우리 저번에 겨울 첫눈처럼 폭설이 왔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비해서 자동차에 비해서 360일 가동한 대안적인 운행 수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기후에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고창, 부안, 영광 이런 지역들에 철도가 놓여야 된다.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서해안 철도가 생기면 뭐가 좋아져 이런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고창, 부안은 철도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저도 고창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철도를 타보면 어떤 점을 느끼냐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안역이랑 고창역이 생기겠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거 생기면 뭐가 좋아지냐? 과거 논문들을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사는 주민등록 인구 말고 생활 인구가 있는데 생활 인구가 20%에서 50% 증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는 거죠. 여기 생기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여행 상품을 개발할 때 여기 있으면 같이 개발을 해주는 거죠. 정읍 같은 경우에는 내장산 여행 같은 경우도 코레일이 미리 개발해서 그러니까 표를 티켓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생기면 생활 인구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동영상에 보면은 군산은 2시간 40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2시간 40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금요일 날 버스를 타고 서울 온다고 생각하면 2시간 40분 안 걸리죠? 예,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고창 부안은 3시간 반, 4시간까지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성이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서해안 철도가 생기면 우리도 정식성이 있는 교통수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철도가 여러 군데 생기고 있는데 또 대표적인 게 또 대구 광주 달빛철도가 생기는데 달빛철도가 생기고 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지역 주변에 대기업들이 혹시 물류단지 지을 때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수나 순창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달빛철도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의 민간 기업들이 물류단지가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교통 거점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 철도는 우리 김진희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존에 있던 기성의 효과 외에 어떤 그런 다른 효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인구 소멸 하잖아요. 인구 소멸 하는데 이제 제가 조만간에 한 4월 달쯤에 리포트를 하나 낼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낼 예정인데 그건 뭐냐면 요즘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라고 해서 15분 안에 생활 환경을 누리고 산책도 하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뭐 쇼핑도 하는 그런 15분 도시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촌은 어느 정도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 농촌 생활권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30분 농촌 생활권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일시군 1철도역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제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인 자료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구 소멸 지수라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그래서 0.2보다 낮으면 지방 소멸이 고위험이고 0.2보다 높으면 그냥 지방 소멸 위험이다라는 그런 건데 철도 역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5만 인구 군 지역 34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철도가 있는 지역이 지방 소멸이 덜합니다. 예,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창, 부안, 영광 같은 경우에는 5만 이상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철도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국가 입장에서 과연 마지막에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시를 할 때 과연 어떤 타이틀로 공시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오늘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이라는 타이틀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 해안철도 완성,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철도가 모두 완성되는 그런 그림들을 차기 정부에서 꼭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예비 타당성을 한 20년 넘게 자료도 구축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그 계량적으로 된 숫자를 갖다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손해를 보는 팀들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철도 부분 그다음에 비수도권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꾸준히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한 640조 중에서 SOC 예산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에서 선정이 된다기보다는 상대적 비교 우위를 점해야지만 예산을 딴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두에서 발언도 했지만 우리가 계량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정책적인 분야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 있게 만들어가냐가 사실은 예산을 따고 이 예타를 갖다가 통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무를 맡고 계시는 두 분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를 전남 과장님부터 소개했는데 전북부터 이번에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의 국장으로 계시는 김혜영 국장님. 네, 맡겨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해안철도의 건설 필요성을 행정의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서해안철도의 건설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발제자께서 6가지를 서해안철도 건설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절 구간 연결을 통한 서해안 남북철도축 완성, 두 번째가 서해안 남북철도축 완성을 통한 한홍해권 육성 촉진, 세 번째가 여객 화물 수요 분담을 통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 효율성 최고, 네 번째가 새만금 공항 신항만 교통 수요 대응, 다섯 번째가 U자형 철도망 완성, 여섯 번째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국토부가 수립하는 1차에서 4차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지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하고 강원은 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6월달, 전북 같은 경우는 24년도 1월달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였고요. 또 해안을 접하고 있다는 점, 또 이 정부의 어떤 광역 경제권에서 좀 소외되었다는 점, 또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고 인구 규모도 전북이 좀 많기는 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5만, 강원은 이제 152만인데 전북이 한 23만 정도 많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거 한 20년간 철도에 대한 투자가 각 지역에서 얼마나 큰 격차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 그동안 전북은 과연 뭘 했냐 이렇게 나무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반영은 또 정치적인 논리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5차에는 어떤 논리로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우리 도내에서 신규로 건설된 철도는
군장산단 인입선 하나입니다. 길이가 29km이고요. 사업비가 6,16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전북도만의 사업은 아니지만 전남 또 충남과 연계되는 호남선에 대한 개량 사업이라든지 전라선의 고속 복선 전철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새만금항 인입선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에 비하면 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규모 철도망을 구축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수도권과의 연결성 강화, 또 관광 물류 산업을 활성화해서 철도망 확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 도내에서 건설된 철도를 말씀드리면 강원선, 춘천에서 속초를 연결하는 강원선 단선 전철이 94km에 2조 2,840억. 그다음에 강릉선, 원주 강릉선이 그 복선 전철이 120km에 3조 7,597억 원. 이런 것들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동해선 강릉 제진간 단선 전철이 112km에 2조 8,569억 원이 이제 건설 중에 있고, 이것들을 합쳤을 때 금액이 약 9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타가 진행되고 있는 게 원주 만종 복선 전철이 7km 6,371억. 그다음에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삼척 강릉의 고속 전철 46km 1조 3,357억 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약 10조 1,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다른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들을 비교를 해보면 포항 삼척, 얼마 전에 개통한 포항 삼척 같은 경우 166km에 3조 4,173억 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로는 한 23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철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게 남북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에 대한 철도뿐만이 아니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동서축에 대한 그 철도망 같은 것도 구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국적인 철도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갖춰가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장산단 인입선, 새만금항 인입선, 이 인입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산단에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수송하기 위한 화물에 중점을 둔 노선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완료된 게 군장산단 인입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새만금항 인입선이 하나가 있고, 이게 참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이게 SOC, 이제 모든 SOC는 철도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국토국지도나 이런 모든 SOC는 국토부가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사전 타당성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 추진 임무가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이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됐다는 것은 국가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가계획 반영뿐만이 아니고 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타나 예타 과정에서의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동안에 1차에서 4차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과연 그 고려가 되어서 국가계획이 수립되었냐고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하는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해안철도의 건설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강원도와의 직접 비교를 통해서 비균형적 투자 이력, 그다음에 국가 균형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계획의 반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호 박사님 나중에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나? 옆에 계시구나. 자, 다음은 우리 전라남도 도로정책과의 김재인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김재인입니다. 저희가 일선 행정에서 이런 국가 사업을 크게 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우선시 되는 부분들이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해안 철도도 우리 4차 국가 철도망부터 계속 노력해 왔었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우리 서해안 철도가 이번에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진행 중인 사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라남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농수산물 생산지이고 풍부한 관광 자원과 산업 자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망 위주의 어떤 확충은 꾸준히 해왔지만 철도망은 이 전국 철도 연장의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특히 서해안 지역은 이 섬과 해양 산업 그리고 관광, 물류 항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부족한 SOC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서해안 철도의 지금 현재 경과진 영광 한평은 우리 대마 국가산단, 빅그린 국가산단, 그리고 한빛 원자력 발전소,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 그다음 첨단 농생명 등 농수산업과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군산항에서 무안 국제공항을 거쳐 목포항까지 연결된다면 우리 그 안에 있는 목포, 한평, 영광, 고창 그리고 부안, 군산 등 서해안 지역이 이제 수도권과 직접 연결되는 어떤 그런 교통망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물류 경쟁력은 크게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노선은 지금 현재는 6시간 33분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에서 목포에서 보성 구간은 전철화를 해가지고 금년 8월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성에서 순천 구간은 유일한 디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이고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30년이면 이 서해안 철도와 함께 서해에서 동해까지 연결되는 U자형 철도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서해안,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섬 그리고 해양 자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8월 우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월 14일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서해안 철도를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자라고 공동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이 포럼이 서해안 철도가 반드시 그런 실현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계에서 두 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서 근무하시는 권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좀 곤혹스러운 토론 자리 같아요. 원래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이런 토론을 하면은 발표 자료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뭐 비평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1시간 전에 저도 피켓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이제 제5차 국가철도 구축계획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예비 타당성 뭐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좀 더 발전적인 방안 제시라 생각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기에서 왜 포가 포를 공격 못 하잖아요. 사실 뭐 같은 교통 수요 예측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한 동종 업계의 의리가 있는데 좀 뭐 마음 아픈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서해안선이 뭔가 개통을 위한 어떤 우정 어린 뭐 그런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안선이 개통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뭐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은 올 말에 발표되는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입니다. 사실 서해안선은 지난 4차까지 추가 검토 사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그 딱지를 떼고 신규 반영 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큰 사안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기재부의 예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국가철도망보다 예타가 더 어렵지 않나? 예타는 진짜 어떤 정밀한 매스를 가지고 어떤 수요 예측에서부터 정체성 분석들을 갖다가 이제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저희는 이 서해안선을 이 바라는 모든 분들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서해안선 신규 반영 사업 올리기 그리고 나중에 또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자료 21쪽 발표 자료 21쪽 보면은 이제 우리 김진희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BC가 제일 높아서 제안하는 A-1안, A-2안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A-2안에 일일 수요가 15,863명, 하루 한 16,000명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숫자가 나와야만이 아마 그 다음 페이지 25쪽에 가면은 대안별 편익 산정 결과 해가지고 통행 시간 절감 편익이 뭐 연간 한 1,300억 정도, 하루로 따지면은 한 3억 6천 정도, 뭐 그 정도가 나올 거고 또 그 다음 페이지 26쪽에 A-2 안에 BC가 0.572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추천 대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21쪽으로 와가지고 그 저희 서해안선 목포 새만금 쪽이 하루 16,000명 정도는 이게 아마 왕복으로 목포에서부터 한평, 영광, 고창, 부안, 그 다음에 새만금 공항 여기까지 역들에서 아마 성하차하는 숫자를 다 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계속 저는 좀 많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종 업종의 의리가 있지만 일단은 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많지 않나? 이게 왜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16,000인데 위에 하루 18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18회 운행을 하면은 16,000명을 18회로 하면은 1회당 한 880명 정도가 타고 내려야 되거든요. 880명. 근데 이게 지금 10량짜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한 8량이나 될 건데 뭐 10량이라 하더라도 한 양에 한 88명 정도를 싣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철도들의 좌석 수는 88좌석이 안 되거든요. 한 56좌석. 아무래도 이 계산이 워낙 러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제가 막 계속 의문점을 느끼냐면은
지금 익산역 그리고 광주 송정역이 하루 10,000명이 열차를 승차하고 10,000명이 하차를 하거든요. 목포역은 하루에 한 4,000명씩 승하차 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요가 나와야만이 그런 말하지만 시간 패닉을 만들 수 있고 비시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수요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30쪽을 가보시면은요, 발표 자료 30쪽에 이제 우리가 예타 평가를 할 때 쓰는 이제 AHP가 나오는데, 제가 기재부 예타 평가위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우리 서해안선의 BC 0.572 아마 이거 나중에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엄청난 칼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0.57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발표자님은 0.57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0.57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그 30쪽을 같이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예타 평가를 할 때 경제성 분석 쪽은 이제 우리는 뭐 일단 0.572로 가고요. 그 뒤에 있는 정책성 분석에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또 그 뒤에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서는 우리는 높은 점수를 그냥 받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성 분석에서 다시 사업 추진 여건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국가 계획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발표되는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우리 서해안선을 신규 반영 사업으로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지역의 수용성, 아까 그 많은 시장, 군수님, 도지사님,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수용성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정책 효과에 뭐 일자리 효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생활 여건 영향하고 환경성 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발표 자료의 36쪽입니다. 36쪽. 네. 36쪽에 보면은 지금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 분석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수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타 평가 들어가면요, 이 생활 여건 영향이라든지 환경성 평가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들어옵니다. 뭐 잠재 수요 유발, 뭐 그다음에 뭐 수도권가의 의료 시설, 교육 시설 접근성 향상, 그리고 뭐 교통 약자 편익 정진, 뭐 그다음에 뭐 탄소 저감, 뭐 또 뭐 문화재 보존, 거의 막 한 10페이지 넘게 막 분량들을 갖다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물론 KDI는 그 대부분 내용을 갖다가 중복 계산이다, 그다음에 어떤 계량하기 어렵다라고 대부분 소위 우리말로 커트를 합니다. 근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이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 지자체에서 막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하고 뭔가 점수를 줄 때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이 좀 실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뭐 쓴소리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또 의리를 찾고자 서해안선의 좀 긍정적인 요소들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은 2036년 올림픽 후보지 전북, 이 부분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17년 서울 강릉 KTX 개통, 그냥 이걸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올 초에 기재부 예타 평가에서 서해안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갔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서해안선을 타면은 그냥 위로 안중 지나가지고 위로만 숭산 쪽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서해안선하고 경부고속선이 연결됨으로써 서해안선을 타고 장항선 타고 올라가지고 평택이나 이쯤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선 타고 가가지고 용산이나 수서를 갈 수 있는, 이거 김진희 교수님, 이거 수혜지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예, 아마 우리 서해안선의 수요 정대 그리고 서해안선의 약점들을 극복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요 한 2주 전에 대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이제 대광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광법이 국회 국토교통부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여당과 기재부는 뭐 반대를 했었지만, 근데 2년 전에 2023년도에 사실 국토교통이 소위에서도 그냥 유보된 사업인데, 이게 이제 2년 뒤에는 이제 통과됐다는 거죠. 아직 물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게 대광법이 8부 능선은 넘어섰다라는 거죠. 즉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서해안선 이 어떤 그 개통 노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 교수님. 뭐 동정 업계 얘기하시던데 할 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재진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전남대 박재진입니다. 항상 그 회의를 아니면 토론을 하다 보면 후반에 계신 분들이 시간에 좀 쫓기더라고요. 아마 그 마감 시간 포함해서 감안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 토론에 와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첫 직장이 국토연구원이라는 데입니다. 그때 제가 그 호남고속철도 수요 예측을 하고 분석해서 노선 선정을 하다가 회사를 옮기고, 지금은 학교에 있으면서 또 두 번의 이런 정책 포럼을 대응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 전이 바로 달빛 고속도로, 달빛 고속철도.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런 정책 포럼은요, 사회적 합의 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어떤 요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의 이 민의와 또는 의원분들의 또 어떤 그 입장적인 차이는 있지만 합종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적인 부분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이전에 전북에서 저희가 사실은 포럼을 선행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위에 바로 국회에 이렇게 대응해 주신 부분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금 달빛철도가 사실은 제4차 우리 고속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포럼에 참석을 해서 제5차 그 포럼 이제 지금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이런 모든 어떤 수요적인 부분이 우리 비수도권 아니면 지방에 이게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게 아마 이 평가 지표에 반영이 될 부분이고,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부분들이라 아마 오늘 토론하신 모든 분들 또는 국회의원분들 오셔가지고 잠시 앞에 퍼포먼스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정책 발의 아니면은 학술적인 발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어차피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서해안철도는 이미 경쟁 노선이라기보다 조금 협업 균형할 수 있는
또는 전환하고 또는 유발할 수 있는 교통량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호남 고속철 그리고 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이것과 충분히 연계하고 연계망 구축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새롭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미 아까 우리 이상엽 우리 토론자도 말씀 주셨지만 달빛철도하면서 그 이후에 파생되는 파급이 새로운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또는 해당 역세권에서의 유발적인 어떤 수요 굉장히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꼭 검토를 해서 이 정책적 내용에 좀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노선의 뭐 기술 검토라든가 언급되는 비용 산정 그거는 세세하게 들어가서 꼼꼼히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관건은 얼마만큼 이게 사업적 타당성이 좀 있어서 국가가 예산 편성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냐. 이제 결국은 그게 PPP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그다음에 이런 공공 이 협력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AP 사업으로 전환돼서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간 투자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역사를 발굴할 때 역사에 해당되는 각 지역별로 그 역사의 운영 방식도 그렇지만 개발 방식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검토도 정책적인 내용에 좀 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사실은 새만금 신항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마 신규 단지에 대한 뭐 어떤 요청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신규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굴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면 오늘 이 정책 포럼 이외에 반드시 다시 또 다른 어떤 형태라도 이런 포럼의 형태를 비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라도 자꾸 이런 논하는 자리를 열고 홍보할 수 있는 또는 캐치프레이즈 할 수 있는 이슈 아이템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게 되면 사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놓게 되면 다시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없어서 사실 오늘 그 아까 그 육계 지자체 우리 심덕섭 고창 군수님께서 대표로 축하 말씀 주셨잖아요. 보니까 고창군에서 오늘 다 많이 이렇게 많은 행사 참여하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김영하 팀장님이나 이가영 주무관님이 직접 연락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언급을 주시는 걸 보면 결국은 그거는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분들이 저한테 소통해 주시고 자꾸 데이터 주시고 먼저 이렇게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홍보하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꼭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그 국회의원 오늘 몇 분 오셨나요? 이전에 달빛철도 같은 건 아마 정치적 색깔이 다른 동서가 화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의 색깔을 떠나서 꼭 옆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도 손잡고 오늘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는 또는 옆에 연계가 없는 부분들도 오셨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사실 오늘 저희가 전남연구원 오셨고 전북연구원 오셨는데 광주연구원이라든가 또 다른 연구원들도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실은 아예 다른 게 아닌 게 연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꼭 그런 분들도 모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면 꼭 한마디씩 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제5차 국가기관철도망 계획.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항상 제가 이런 토론회 가면은 항상 옆에 계신데 매번 곤욕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우리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 본부장이십니다. 이호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이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국가철도망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과제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지자체를 아예 안 만나는 옵션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 옵션은 모든 지자체를 만나는 옵션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차 때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옵션이 좀 가까운 쪽에 저희들이 좀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5차 때는 다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만날만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오셔서.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오면 올수록 정말로 열정들이 높으셔서 저 한편으로는 철도하는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것도 제가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3시간 동안 제가 하루 중에 3시간을 서해안 철도를 고민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도 저한테 너무 소중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쯤에 이제 뭐 여러 이제 퍼포먼스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철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철도에 대한 열망과 철도를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찬성하고 대단히 기쁜데요. 이제 이 과제를 안 했으면 더 기뻤을 텐데 거기에 오차가 붙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안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국회에서 행사도 있고 지자체 행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 오늘 느꼈던 것은 제가 고차망을 하면서 왔던 행사장 회의실 중에 가장 큰 회의실에서 오늘 행사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항상 행사를 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게 2가지거든요.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 오시나. 두 번째, 국회의원 분 중에 누가 오시나가 되게 또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건데 그 행사의 파워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느끼는 게 그래도 국토교통위원장을 모시는 행사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든 국회의원이든 여러분들이 다 파워가 있고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 두 번째가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건데 국회의원 중에 연예인급 국회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몇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연예인을 봤습니다. 다 아까 먼저 가셨던 그 연예인급 국회의원을 봐서 그 두 분의 콤비네이션을 각인을 시켜주는 행사는 흔치 않다. 그래서 오늘 규모도 가장 크고 시간도 3시간이면 긴 편이고 그다음에 스타급 국회의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행사다.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하신 심덕석 군수님께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반영됐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오차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이제 공청회와 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의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연말을 타겟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서해안 철도는 이제 한 개 사업인데 전국에서 보면 몇 개의 사업이 제출이 됐냐면요. 155개 사업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5개 사업을 다 이제 검토하고 있고 사실은 검토를 하는데 사실 돈만 많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돈이 많으면 얼마 정도 많으면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냐? 여기 지금 사업이 약 5조가 좀 안 되는 사업인데 360조 원이 있으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사업이 360조 원이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규모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산하건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4차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약 50조 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경쟁률이 한 7대1 정도 되거든요. 근데 50조 안에서도 이미 굳은 자들이 있어요. 4차에 들어갔거나 이미 국가에서 발표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이제 50조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빼게 되면은 한 반 정도 줄어든다 보게 되면 경쟁률이 한 15대1에 14대1 정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철도 그 맥락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는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정말 이 서해안철도를 고민하고 계신 전북, 전남 그리고 이제 각 해당 지자체에서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국가철도망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망이 들어가야지만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타를 넘어가고 예타를 통과하고 못 넘어가고는 또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예타를 갈 수 있느냐의 선결 요건이 국가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문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철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제 김진희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그 경제성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DB에 대한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에 대한 한계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는 바라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사실은 경제성이 없어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U자라든지 서해안 철도의 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사업이 아닌 철도망 차원에서는 되게 필요한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고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저희들도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철도 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자체에서 제안해서 155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제안 사업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게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에서 올라오는 사업과 제안한 사업을 같이 이제 섞어서 저희들 국가망에 하는 부분이고요. 경제성이라 하는 부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경제성이 막 BC가 0.7, 0.8, 뭐 1 이상이 되는 사업들, 엄청 높은 사업들은 그 사람들은 묻지도 않죠. 사실은 경제성이 높은데 그 사업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어려운 사업들이 경제성이 좀 낮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면 0.5 이상이면은 사실은 저는 좀 이게 낮은 숫자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0.5 미만인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단위 아까 보셨던 정책성이라든지 지역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서해안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기본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국가가 가는 철도에 대한 방향에 대한 목표는 여러 가지가 목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동 시간에 대한 목표치를 지금 정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분이라고 하는 부분의 완성을 달성하려고 하고요. 광역권이라든지 이제 그 초강권 같은 경우는 1시간 내 이동을 완성을 달성하려고 하고 지역간 같은 경우는 2시간 내 이동을 완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군산부터 내려와서 부안 뭐 여러 군데들이 이제 지금은 철도들이 그 지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이제 반경 이제 뭐 20km, 30km 반경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철도역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도 가는데도 또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역도 사실은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요소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그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서 가지고 계시는 열정, 근데 계속 지켜주시고 국가망에 들어가더라도 이 열정 식지 마시고 계속 끌고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